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 이후에 정부와 여당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가 조작에서 적발되면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도 강화하겠다네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은 수년 전부터 추진돼 왔던 내용들입니다. 이제서야 국회에서 더 빨리 처리하겠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핵심이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100억 원을 노리고 주가 조작을 하는 일당이 과징금이 100억 원이냐 200억 원이냐 이걸 무서워할까요? 어차피 걸리면 범죄자가 되는 건데 이들이 신용불량자 되는 걸 과연 두려워할까요? 그보다는 징역형, 형량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증권범죄를 통해서 3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올려도 그 형량은 7년에서 11년입니다. 이것도 감경될 수 있고요. 부당이득이 50억 원을 넘지 않으면 3년에서 6년만 살면 됩니다. 미국에서 지난 2008년 폰지 사기로 적발됐던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형을 받았고 82세 나이로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짧으면 1, 2년, 길어야 5, 6년이면 감옥에서 나와서 또 다른 주가 조작을 기획합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주가 조작 적발 시 10년간 주식 거래를 못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책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5월 10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 오프닝도 그렇고 지금 나가게 될 경제 상식 퀴즈도 그렇고 굉장히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내용인데요. 지금 퀴즈 나갑니다. 모 지역의 이 매장 출입문 앞에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학생 3명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그 변상 합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는데 너무 무리한 신상 털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이번 사안이 아니더라도 이곳에 절도 피해가 매일 10건 이상씩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원을 쓰지 않는 땡땡땡땡 손님의 양심을 믿고 운영하는 이곳 땡땡 매장 4글자로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홍두식님이 1등으로 보내주셨네요. 4글자. 저희 청취자분들이 요즘 이게 단련되셔가지고 빠릅니다. 예. 그냥 2글자만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 네. 정답은 저희가 4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 그리고 강영현 한국경제신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거 하면 혼날지도 모르지만 네. 고평가 논란이 일면서요. 네. 에코프로에 공매도가 몰리고 있습니다. 매도 보고선 줄을 잇고 있고요. 네. 외국인 지분율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동학개미는 사고 있습니다. 관련된 개미 뉴스 하나 더 있는데요. 왜 SG 사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무더기 주가 폭락 관련주 줍줍에 나선 슈퍼개미가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고요. 네. 다른 소식은 조선업 얘기인데요. 중국이 76%고 우리가 20%입니다. 이게 뭐냐? 4월 달 선박 수주량인데요. 점유율인데 우리가 압도적인 열세입니다. 우리 조선업 세계 최고였는데요. 중국에 쫓기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우리 조선업이 위기에 닥쳤습니다.
강영윤 기자 아이템은요? 네, 저도 일할 사람 없다는 내용의 아이템을 하나 골라왔는데 한국 경제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 인력이 10년 후에 24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인구 구조 변화로 청년층은 줄어드는데 고령층은 늘어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번 달 말로 종료된다는 내용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신고 기간 안에 신고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좋습니다. 자, 고란 기자가 오늘 준비한 아이템은 이제 주가와 조선인데 주가 얘기부터 해볼까요? 에코프로 그룹주 이야기죠. 네네. 네. 공매도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개장한 거 보니까 에코프로가 약 1.4%, 에코프로 BM이 약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4일 기준으로 보니까 에코프로 공매도 비중이 10%예요. 지난달 26일에 15% 넘겼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르니까 4%까지 줄었다가 다시 차올랐습니다. 공매도 가능성도 부족합니다. 이게 사실 에코프로 주가가 과열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네. 이제 하락에 베팅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주가 하락이 걱정되니까 주식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주주는요. 네. 이 때문에 아마 공매도, 그러니까 빌려줄 주식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8일 기준으로 보니까 장중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대주 거래 가능,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수량이 한 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릴 주식이 없으니까 공매도가 불가능한 거죠. 지금 뭐 게시판에도 보니까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고점에 물렸다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평가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공매도 물량이 많다라는 건 지금 주가가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렇죠.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도 낮아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좀 에코프로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네네. 뭐 외국인 지분율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지분율이 좀 높으면 아, 외국인도 여길 좀 좋게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3일 기준으로 봤더니 외국인의 에코프로 지분율이 4.96%, 5%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4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네. 올 초 보니까 7%였어요. 그리고 2월 달엔 14%까지 치솟았는데 외국인들이 뭐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분율 자체를 좀 줄인 거죠. 지금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가 61만 7천 원이고요. 에코프로 BM이 현재 23만 5천 원이거든요. 네. 에코프로의 경우 역대 최고가가 지난달 82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 대비해서 20% 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가 이 증권가에서 매도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증권가 매도 보고서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렇죠. 또 나왔습니다. 일단 외국인 지분율이 5%도 되지 않는다. 그것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위 종목인데 부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이것밖에 안 된다. 애널리스트들은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 주가가 비싸다고 보는 거죠. 네, 이제 과열 논란인데 이른바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관과 개인의 약간 무슨 대결 구도처럼 비추는데요. 일단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 지난달 11일에 하나증권이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낮췄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좋은 주식인데 지금의 시가총액은 너무 비싸다. 5년 후 예상 기업가치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네.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이 기존에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사실 매도 리포트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달 10일에 나오면서 화제가 됐고 최근에는 유진투자증권이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BM 투자 의견을 역시 매도로 낮췄습니다. 앞서와 비슷한데요. 괜찮은 회사는 맞지만 지금 주가가 2030년까지의 예상 성장이 반영된 상태다. 이미 충분히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대신 삼성, 유안타, 교보, 하이투자증권 등이 다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뭐 좋은 기업이고 좋은 기술력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열어둬야 될 테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사랑이 여전합니다. 최근 한 달간 봤더니 개인 투자자가 에코프로를 8,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4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봤더니 이 기간 동안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 2등과 4등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게 주가 고점을 판단하는 신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대주주가 팔 때거든요. 네. 그런데 에코프로 BM 임원과 에코프로 BM의 가족 회사가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최근에 팔았습니다. 이 대주주 주식 매도가 시장에선 고점 신호인데 이게 좀 걱정입니다. 이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사장이요. 지난 2일에 자사주 2,000주를 주당 25만 4천 원에 장내 매도했어요. 약 5억 원어치인데 네. 이 지난달 받은 자사주 상여금이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회장 등이 이제 100% 지분 보유한 가족 기업이 이룸 TNC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난달 회사 주식 20만 9천 주 장내 매도했습니다. 평균 처분 단가 잘 팔았네요. 28만 원대 팔았습니다. 이번 매도로 이룸 TNC가 600억 정도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임원과 가족 회사들은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영원히 뭔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사는 거. 물론 이제 각자의 판단입니다. 네네네. 각자의 판단의 영역이고 다른 기업, 다른 주가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에 그 8개 종목 무더기 맞습니다. 하한가 사태 네네네. 때 포함됐던 하나의 종목인데 어제 하나의 공시가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자기를 이제 사업가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예. 공시하려면 그 이제 자기 그 써야 되거든요. 그쵸, 뭐 하는 본인의, 사람인지. 예. 예. 김기수 씨인데 친인척 최순자 씨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 순수에셋 등과 함께 8일 기준으로 해서 다올투자증권 주식 697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김 씨 취득 자금은 142억 원, 최 씨는 97억 원 정도고요. 이게 이들이 확보한 주식이 보니까 다올투자증권 발행 주식의 11.5%입니다. 이게 다올투자증권의 최대 주주가 이병철 회장이거든요. 네. 25.07% 들고 있어요. 이병철 회장 다음으로 주식이 많은 2대 주주 자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게 사다 보니까 대주주가 됐다. 왜 그런 짤 있잖아요. 네네. 물타기 하다 대주주 됐다고 이런 것처럼 어쨌든 이분은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 발행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라고 공시했는데요. 이 다올투자증권이 주가가 6,000원대에서 3,000원대 초반으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매수 기회다라고 매수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다 보니까 지분 5% 초과 보유하게 되면서 공시를 하게 된 거고요. 어떻게 결과가 될지. 그 공시할 때 매매 내역까지 쭉 쓰도록 하는데 네. 셀 수 없이 많은 매매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약간 그 되게 유명한 그 예. 인터넷으로 나는 짤 중에 물타기하다 대주주 됐습니다라는 건데 네. 혹시 그런 케이스인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네네. 또 뭐 거의 그 한가 뭐 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뭐 싸게 샀을 수도 있고요. 이분은 나중에 저도 한번 인터뷰해 보고 싶은데. 네,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돈이 참 많으신 분이네요. 그럼요. 자, 강영현 기자. 이것도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인력, 그러니까 뭘 만들 사람들이 급격히 사라질 거란 전망이죠. 네, 한국은행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취업자 수 변동을 파악했는데요. 먼저 그러니까 자동차, 전자기기, 화학산업 이런 것처럼 이제 좀 고숙련 제조업 고용 인력은 10년 사이에 4만 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식료품, 의복, 고무 및 플라스틱 같은 저숙련 제조업인데요. 이거는 총 20만 명 정도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10년간 제조업 인력에서 24만 명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그 고숙련과 저숙련의 각각 인력 감소 요인은 좀 달랐는데 먼저 고숙련은 20에서 34세 청년 근로자 규모가 줄어드는 탓으로 분석이 됐고 저숙련은 35세에서 54세 그러니까 장년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구 자체의 문제도 있고. 근데 사실 생산 인력이 줄어들면 생산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제 뭐 자동화라든지 대안은 있겠습니다만 좀 해결책이 없을까요? 한국은행도 이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점검했는데 일단 여성, 고령자 그리고 외국인 인력을 더 확충하면 각각 어떻게 되나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인력을 추가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봤는데요.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인구 비중이 3.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32년까지 G7 평균인 7.8%까지 늘어난다면 모든 산업군에서 일자리가 골고루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만 이 분석은 유입되는 외국인의 숙련도가 내국인이랑 같은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다고 한 것이 여성 인력 활용인데요. 지금 이제 경력 단절기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시기요. 30에서 44세의 여성들을 뜻하는데 이때 현재 여성 고용률이 6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G7 국가 수준인 70%로 높일 경우에는 서비스업에서 15만 명 그리고 제조업에서 고숙련, 저숙련 각각 2만 명씩 인력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제조업 인력이 회복세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또 자세히 보면은 착시 효과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최근 생산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조업 인력이 충분한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역대 최대인 11만 명인데 이 중에 90% 정도가 제조업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조업 고용 통계가 약간 흐려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국내 근로자만 집계하면은 그 통계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그러니까 증가세가 계속 꺾이고 있는데요. 1월 달에는 18,000명 정도 늘어났었는데 지난달에는 5,000명 정도로 꾸준히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외국인 효과를 제외하면 조만간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이 이제 제조업 인력 부족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인 건데 조금 전에 이제 통계청 발표한 수치를 보니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 4천 명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청년 취업자와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가 지속했는데요.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10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게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한 수치입니다. 취업자 수 자체는 뭔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청년층, 제조업 계속해서 좀 취약해지고 있어요. 자, 다시 고란 기자. 세계 선박 네네. 수주 경쟁, 이 조선업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밀렸네요. 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요. 예. 일단 조금 전에 한국은행이 올해 3월 경상주지 발표했는데 다행입니다. 2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500억 가까스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아주 약간 흑자 전환. 그런데 네. 분기로 보자면요. 3월이니까 1, 2, 3월 치면 분기로 보자면 11년 만에 적자입니다. 왜 적자냐? 수출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네. 1년 전보다 13%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흑자 전환 가까스로 했지만 분기 기준으로 보면 11년 만에 분기 적자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이런 부진의 원인에는 아마 뭐 조선업도 잘 안 나가는 것도 아마 한몫할 것 같은데요. 조선업 관련돼서 뭔가 데이터가 나오면 클락슨 리서치라는 곳에서 대부분 자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봤더니 우리나라 조선업체 4월 달 선박 수주량이 13척입니다. 이거를 CGT 표준선 환산 톤수라고 이제 그 단위가 있는데요. 요걸 하면 30만 CGT고요. 전체 발주량의 20%, 중국에 이어 2위. 그럼 중국은 얼마냐? 전체의 76%. 거의 다 쓸어간 겁니다. 지난해 4월에는 64%였거든요. 점유율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건 어디냐? 일본입니다. 6만 CGT. 1월에서 4월까지 누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수주 점유율 36%거든요. 전년과 비슷합니다. 네. 중국은 누적 점유율이 50%고요. 1분기 기준으로 보면 44%예요. 우리가. 중국 37%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냐. 4월 달에 갑자기 중국이 2주 만에 벌크선과 탱크 중심으로 약 90만 CGT 규모의 선박 개혁을 따냈습니다. 점유율 1위를 탈환한 건데요. 이 중국이 보면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건 가격 경쟁력. 네. 그러면서 선박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수주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나라가 이미 물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선별적으로 수주 물량을 받고 있는 탓에 중국이 낙수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중국이 기술력을 키우면서 추격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LNG선은 안 된다. 벌크선, 컨테이너선만 중국이 잘할 거다 했는데 이제 LNG선에서도 중국이 추격을 많이 하고 있고 조선업 쪽에서 이제 배를 만들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네, 많이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그쪽 인력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골라받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요가 넘치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조선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보니까요. 2014년에 조선소 인력이 2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9만 명. 너무 많이 줄었죠. 이게 2014년 이후에 우리나라들이 주로 많이 만들었던 게 해양 플랜트였거든요. 이거 수주가 급감하니까 플랜트 생산지 중심으로 사람이 줄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주량은 늘어났는데 한번 떠난 인력이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퇴직자 재취업과 신규 직원 유입 단계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4년부터 22년까지 9년간 조선사를 퇴직한 11만 명 가운데 재취업한 인력은 7%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부가 1년 이내 단기 지원에만 초점을 맞췄고요. 기존 인력은 아예 다른 산업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취업 인원이 늘지 못했고요. 이 조선업에 대해서 그 청년층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힘들고 돈도 많이 못 받는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고급 인력이 나와도 실제 취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족한 일선, 앞서 강경영 기자가 말한 대로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 등 5개의 주요 조선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8,400명, 연말까지 들어오며 연말까지 추가로 3,300명이 또 들어올 예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 의존도만 커지는 셈이고요. 이 조선업이 우리가 기술로 버텼는데 이제 그 기술마저 중국에 추월당할 처지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감이 있으면은 뭐 사람들을 좀 많이 이제 좀 끌어와야 되고 인력을 그러려면은 뭐 일당이라든지 급여 수준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선순환은 아직도 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당 보면 거의 뭐 최저임금 비슷하다 이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안 가게 되고. 다시 강영현 기자, 다음 달부터 그 전월세 신고제 의무적으로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죠? 정식 시행되는? 네, 그렇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지난 20년 7월 31일에 임대차 3법 가운데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일로 30일 이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이게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1년 정도 계도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지난해 6월 사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거였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가 딱 이제 신정부 출범했을 네. 때입니다. 당시에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자발적인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도 기간에 나 전월세 뭐 이런 거 계약했어요라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을까요? 예. 국토부 통계를 보면은 이제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에는 218만 건. 네. 근데 이제 시행되고 나서 21년에 235만 건. 그러니까 전년 대비 7%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계도 기간이 추가됐던 작년에는 이제 283만 건. 그래서 전년 대비 20% 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그간 이제 잘 신고되지 않던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나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계약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어났다. 그래서 제도적인 성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로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지자체 통해서 위반 사례에 과태료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과태료까지. 네. 그러면 과태료 맞지 않으려면은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을? 네, 신고 대상은 이제 집주인 세입자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가거나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네. 정부 24 통해서 전입 신고하시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서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면 신고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네.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 완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신고 기간이랑 계약 기간 비례해서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되고요. 만약에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면은 금액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0만 원까지. 자, 그런데 이거 의무 시행, 정식 시행을 앞두고 조금 우려 사항도 나와요. 네, 아무래도 이게 신고를 하게 되니까 임대소득세 같은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집주인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죠. 꺼려하게 되는. 네, 그리고 또 신고가 월세 30만 원 이상인데 요거를 조금 매니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는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신고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네. 그런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 판례가 나왔어요. 최근에 건물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인데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이게 조금 재밌는 판례라서 가지고 왔는데 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 해지 약정을 어겼는데 세입자가 그래도 임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계약 많이 하시잖아요. 3개월 이상 임대료 월세 밀리면 계약 네. 해지한다. 나가라. 약간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이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네. 상가 임대차법 특례 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네. 이때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세입자가 보증금 1,500만 원 정도에 월세 260만 원 그리고 관리비 100만 원으로 건물에 들어갔는데
이후에 이제 월세가 계속 납부가 안 되니까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두 사람이 연체액이 합계가 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차 계약을 자동 해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맺었는데 네. 이후에 이제 연체가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건물주가 명도 집행에 나섰죠. 근데 이제 세입자가 계약이 자동 해지되지 않았다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자가 이겼는데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 시행 첫날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은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마련한 특례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밀린 납부액은 강제 집행 근거가 되는 연체액에 포함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이상 밀리지 않았다는 거죠. 특례 기간이었으니까 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근데 이게 다시 치환해서 보면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는 아니라는. 그렇죠. 특례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그리고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탁소, 편의점, 문구점, 카페 이런 가게에 종업원이 없는 땡땡땡땡 말합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직원이 상시적으로 지키질 않다 보니까 절도 사건도 끊이지를 않고 혹시나 이제 손님들이 불편을 토로해도 그걸 또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좀 불편함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3810님이 정답 문인 판매. 딱 한 글자 맞히셨네요. 근데 편진장님 당첩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아마 어르신이신 것 같은데 마음도 급하신 것 같고 일단은 3810님 우리 작가분이 메모해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9948님이 최근에 그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었죠. 일부 이제 뭐 과자를 좀 훔쳐 먹었다고 해서 또 그 아이들 사진까지 그 점포 사장님이 붙여놔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 사회의 양심이 그럴 정도로 성장하진 않은 건지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건지 뉴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1781님이 아무리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신상 노출은 과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깨달으면서도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390님은 우리 집 부엌도 이걸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부엌 들어가기 싫으시죠? 누가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고 뭐 버튼 몇 개 누르면 뭐 밥이나 뭐 뚝딱 해서 나왔으면 좋겠고 설거지도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마음 이해갑니다. 5681님께서는 70대인데 눈치 안 봐서 편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올해 나이가 43인데 저는 청년인 건가요? 중년인 건가요? 여러분은 혹시 몇 살까지가 청년의 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법적으로도 뭐 29세 이하, 34세 이하, 39세 이하 뭐 40대까지 보는 것도 있고 많이 헷갈립니다.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최대 49살까지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청년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데도 늘고 있어요.
많이 헷갈리는데 또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죠.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모니터링팀의 송수종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청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제도마다 청년 기준이 다른 이유가 이제 법령이나 조례별로 청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최초로 이제 종합법률인 청년기본법이 2020년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3세이신 경우 이제 안 되는 거고 이 법에 의해서는. 네. 그다음에 이제 통계청에서는 또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남녀 모두를 청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을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면서 공공기관이 채용을 할 때는 연령 범위가 만 34세까지 늘어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범주가 있지만 중앙부처와 이제 243개 지자체가 각자 네. 법령이나 조례마다 청년 기준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서 있고 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다 기준이 다른 거죠? 이게 너무 헷갈리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법적으로 저는 청년은 아닌데. 근데 어떤 지자체 가면은 제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40대 중후반까지 청년으로 보겠다는 지자체 조례도 등장했다고요? 네. 네. 이런 이유는 뭡니까? 이제 수도권과 달리 우리 지자체 지방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 인구 수도권 유출로 지방 소멸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청년이 이제 대학에 지나가면서 또는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인구 감소 또는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3개 지자체 중에 54곳이 지자체 조례상 40대 이상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전남 고흥이나 경북 봉화 등은 49세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들 지역은 고령화와 시골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청년이 많아지면서 청년 지원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예산을 보내는데도 막상 혜택을 보는 연령대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제 최근에 서울시의 도봉구가 자치구 중 최초로 청년 연령을 39세에서 49세까지 높여서 청년 인구 감소에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와도 청년층을 이제 뭐 한 30대까지만 한정을 지으면 그걸 받을 사람들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유성완 님이 시골에 가면 65세 저희 형부가 청년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지역별로 진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청년의 범위를 이렇게 뭐 40대 이상, 49세 이렇게까지 높이면 실질적인 혜택이 어떻게들 돌아가는 겁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 정책 이용에 관한 건데요. 뭐 일자리나 주거, 교육 11개 있는데 이제 실질적인 혜택은 일단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아까 도봉구나 그다음에 전남 영암군처럼 어떤 청년 기금을 조성해 주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 차원에서 또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청년 내일 저축 계좌나 청년 도약 계좌 등 청년의 어떤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혹은 청년주택 공급이나 뭐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층 주거 지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각 사업마다 좀 다르고요. 대다수 청년이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제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볼 게 이 정도 정책으로 과연 지자체도 그렇고 청년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건가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좀 달리 봐야 되는데요. 이제 네.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 정책이 중요한데 지방은 이제 청년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한 이제 양질의 일자리 그 일감 창출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연구개발 및 사무직이 많고요. 지방에는 이제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업 기능직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조선소에서 이렇게 청년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이제 청년이 지방에 살더라도 충분한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 당국의 고민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이 지방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능력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어떤 문화, 의료, 주거 돌봄 등 기본적인 어떤 정규 여건과 생활 서비스도 함께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만으로는 안 되고, 지역의 대학, 기업, 지자체, 주민, 그다음에 여러 정치인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별로도 그렇고 이 청년에 대한 개념, 나이 연령대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헷갈리거든요. 아예 이참에 청년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하자는 얘기도 좀 나오고요. 이걸 법적으로 아예 딱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으로 인식하는 연령 범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네. 또 통계청 발표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 이제 중위 연령,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인구를 쭉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말하는데요. 2003년엔 33세 정도였는데, 올해 이제 23년에는 46세로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고육지책으로 청년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상한을 높이고 있으나 이제 이것은 범부처 차원의 어떤 종합적인 청년 정책 지원은 아니고요. 네.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적 특성으로 의한 어떤 인구 정책으로 규정하고 인정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나라 인구를 나이 순으로 쭉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2003년에는 33.5세, 그런데 23년에는 45.6세. 전체적으로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고령화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청년층에 대한 기준이 높아질수록 더 범위가 넓어질수록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그 사람들이 또 나눠 갖는 개념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 청년들이 또 많이 못 가져가게 되니까 좀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뭐 이제 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청년 연령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3,000여 개 있는 그런 개별 사업마다 또 청년 연령의 범주가 달라서 실제로 이제 그 정책 지원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청년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어떤 연령이나 소득, 거주 여부, 실업 상태 등 선별 작업을 통해서 지원 대상 인원과 이제 지원 금액 수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기존 청년들의 체감도나 만족도가 이렇게 낮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약간 또 많게는 이게 나이가 한 15살까지도 이제 청년의 기준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정작 20대 청년이 원하는 것과 40대로 보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범위가 좀 너무 넓어지면 정책의 사각지대가 더 커지는 염려는 없을까요? 예,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연령 범주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내부 이질성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라는 어떤 특정 연령대를 판단하고 네. 그다음에 생애 주기와 대상을 고려한 삶 전반에 대한 어떤 시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20대 초반은 대학생들이 많은데 학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뭐 20대 중후반은 취업 쪽에, 30대 이후로는 뭐 주거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진 그런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청년 정책 뭐 좋긴 좋은데 뭐 중장년층은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뭐 주택 정책도 그 중에 하나일 테고요. 이 젊은 층을 위한 정책을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많이 강화하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도 답변하면서 뭐 네. 이제 우리 중장년층의 의견은 왜 세금을 걷어서 청년에게 주는 거냐, 뭐 소득이나 재산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뭐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뭐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만 나이라면 아니면 이제 원래 50이고 만 나이면 이제 48세인데 친구들이 뭐 전화해서 네. 뭐 박탈감 느낀다 그런 전화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정책 모니터링팀 송수종 연구위원 통해서 청년의 나이대 그리고 그 정책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882님이 청년의 기준은 가슴이 뛴다면 청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모든 청년분들과 함께 65세 청년, 70세 청년, 80세 청년도 지금 듣고 계실 테니까요.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올게요. 오늘 새벽 1시 53분에 강원 동해시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해 강원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는 이번 지진을 포함해 규모 2.0 이상 지진이 40차례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가 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돼 올해 들어 처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폭은 지난해 같은 달 67억 7천만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5만 4천 명 늘었습니다. 50대 이상과 30대 취업자는 늘었지만 20대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6개월 연속, 40대 취업자는 10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521명, 위중증 환자는 151명, 신규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소비시장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트렌드 팔로우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전미영 연구위원입니다. 전미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이른바 지금 온라인에서 많이 유행하는 창작자 경제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요, 국내 한 패스트푸드점, 그러니까 햄버거를 주로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네. 마라맛이 나는 버거 광고를 TV에다가 시작을 했는데, 네. 이 광고를 본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저 광고에 나오는 모델이 누구냐고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부쩍 많았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TV 광고에는 사람들이 잘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들이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이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여행 유튜버들이죠. 뭐 곽튜브, 빠니포트, 원재하루, 이름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우리 그 청취자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광고 모델로 당당하게 등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버를 포함한 개인 크리에이터, 한마디로 개인 창작자들, TV가 아닌 어떤 개인 1인 미디어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그런 창작자들의 활동이 커지고 있는 현상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창작자 경제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작자 경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요거를 그러면 세대 순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볼까요? 크리에이터 네. 1.0 단계, 그러니까 초창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초창기라고 해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예를 들면 이때는 이제 거의 이런 창작자 경제를 처음 시작하던 단계이고요. 대도서관이라고 게임 하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인기를 얻었던 분, 혹은 네. 우리 이사벳이라고 원래 방송국에서 특수 분장을 하다가 이렇게 연예인 닮을공으로 메이크업 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들처럼 게임, 뷰티, 먹방, 요리, 특정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가들이 크리에이터로 부상하는 요 단계가 아마 크리에이터 시장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터 1.0 단계에서 2.0 단계는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네, 2.0이 되면서는 주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네. 게임이라든지 어떤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좀 전문적 영역을 중심으로 과거에 1.0에서 발전을 했다면 2.0에서는 주제가 일상에 가까워졌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연애사, 펫 키우기 이런 형태의 어떤 주제들이 부상을 받았고요. 아마도 여러분 잘 아시는 시니어 크리에이터 박막내 할머니 이런 분들께서 대표적인 2.0 시대의 스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작자 3.0의 단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3.0은 지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주제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 여행이라든지 먹방이라든지 또 일상이라든지 주제 자체는 굉장히 그 과거와 똑같지만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박막내 할머니나 이사벨 씨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 유튜브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크리에이터들, 창작자들은 이 1인 미디어들, 유튜버를 벗어나서 TV와 같은 대중매체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최근에 국내 한 방송사에서는 이런 유튜버들과 함께 세계 일주하는 방송을 보여기도 했고요. 네. 또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 웹툰 작가를 아주 TV 인기 프로그램에서 이를 MC로 또 데려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한문철 변호사님 교통사고 전문 유튜버이신데요. 네. 이분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또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시는 등 거의 이제는 이 방송계를 주름잡는 이 단계가 지금 현재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저기 그 사람도 있어요. 그 경제 매체에서 기자하다가 경제 유튜버 하다가 네. 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그러네요. 있던데.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유튜버 3.0의 또 인재시지요. 스타시지요. 네. 이게 흔하네요. 가까이도 있고.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과거에는 막 그 신비주의로 본인의 평소의 삶을 이제 감추다가 활동할 때만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연예인들도 일상생활 많이 공개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왜 요즘 사람들이 이런 유튜버나 크리에이터에 열광을 하는가와 연결되는 건데요. 네. 과거에는 사람들이 스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스타는 그 스타라는 단어의 이제 별처럼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주 하늘에 떠서 내가 뭔가 동경해야 하고 뭔가 나와 같은 일반인과는 다를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응원을 보았고 이런 사람들을 TV에서 만나고 싶어 했다면 네. 이 크리에이터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나와 같다 이런 느낌을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죠. 잘 보시면 뭔가 그 여행 유튜버나 먹방 유튜버나 자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소비자와 소통하시면서도 동시에 개인사 얘기를 참 잘하세요.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 부모님과 어떤 일이 있었다. 자신의 일상과 어떤 이야기들을 낱낱이 공유하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과 물론 이제 스타처럼 이렇게 거리는 있지만 뭔가 친구 같고 이웃 같고 내가 잘 아는 사람과 같고 이런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스타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의 팬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송사들이 이런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최근에는 또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소수의 팬덤들이 생기다 보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도 새로운 어떤 스타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소수지만 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크리에이터들을 우리 방송의 MC라든지 또 우리 방송의 어떤 주인공이라든지 이렇게 삼았을 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시청자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의 그 니즈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또 그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도 같이 이제 배가 돼서 힘을 받고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뭐 토크쇼에 나와야만 그 개인사라든지 개인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SNS 같은 거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참 편리해진 세상입니다. 좋아진 세상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떤 경제적으로 시장 측면에서 창작자 경제 시장은 어떻게 발전할지 이것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방송계라든지 컨텐츠 시장에서 인기가 얻어지면 그게 이제 비즈니스 측면으로 확장이 되기 마련인데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기업과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크리에이터의 활용이 커지겠죠. 지금까지는 이 어떤 기업들이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을 주로 광고 모델로 삼거나 그 정도로 이제 활용을 했다면 앞으로는 활용하는 영역이 더 세밀해지고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국내 한 마트에서는 보통 여러분 마트 가시면 그 쇼핑하실 때 배경음악이 살짝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배경음악을 라디오처럼 만들어서 그 라디오 진행자의
유명한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지 광고 모델, 우리 브랜드의 얼굴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활동에 이런 크리에이터들과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기업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이 크리에이터들을 또 채용하거나 어떤 계약을 맺고 싶으실 텐데 그것들을 도와주는 어떤 플랫폼들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커질 것 같습니다. 국내 한 그 검색 플랫폼에서 선보인 브랜드 커넥트라는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에는 기업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소비자 이 세 3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팬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고 랭킹은 어떻고 그런 것들 정보를 좀 제공하면서 어떤 크리에이터 경제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커지는 건 좋은데 또 반대로 부작용이나 좀 조심해야 될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과거의 스타 때는 방송국이 검증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TV에 출연시키는 연예인들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주었는데 이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이것들을 해줄 주체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 또 그들의 개인사 문제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는 아마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영역은 이 소비자 그리고 그들을 기용하는 또 주체 그리고 또 개인 크리에이터 자체 이 3자가 각자 투명하게 그리고 신뢰 있게 어떤 정보를 생산해내고 또 협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이 크리에이터 경제가 또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또 온라인에는 이제 검증되지 않고 호도하거나 좀 선동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인데요. 문화 소비자들이 조금 더 매섭게 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전미영 연구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성진 님이 제가 이 빨래방을 운영했었는데 세탁기 건조기에 들어가서 장난치는 아이들, 기계 음식물 포장지 버리는 사람들, 새벽에도 걸려오는 손님들 전화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1년 만에 접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아직 정답 보내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글자죠. 조금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가서 봉이 김선달의 탄생 비화 그 뒷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